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빌라의 신 일당에게 검찰보다 중형을 내린 재판부가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흔들고 사회 초년생이 살아갈 기반을 흔들었다고. 피해자의 삶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지만 사기꾼들이 받는 처벌은 미약합니다. 사회부 박정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호재도 없이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해 증권 시장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시장 분석과 함께 경제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워싱턴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네, 부부 동반으로 친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했는데 피로 맺어진 70년 동맹을 굳건히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윤석열, 바이든 두 나라 대통령 부부가 발맞춰 헌화대로 걸어옵니다. 헌화하고 묵념한 두 정상 부부. 추모의 벽에 담긴 한국전쟁 전사자 4만 3천 명의 이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두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곳입니다. 부부 동반 참배로 친교의 시간을 택한 건데 한국전에서 쓰러져간 장병들의 피로 맺어진 70년 동맹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에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배 전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해 환담했습니다. 발코니에서 야경을 함께 감상하며 국정 철학부터 각자 키우는 반려동물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며 예정보다 30분을 넘겨 1시간 반 동안 함께한 뒷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은 내일이 본선인데 예선에서 이미 두 정상 네 분이 각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에 앞서 전사한 참전용사 유해가 안치된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로 방미 이틀째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선 미국 참전용사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1950년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진지를 수차례 사수했던 랄프 퍼켓 대령. 어느새 백발이 된 용사의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기도 하고 포로 실종 장병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빈 테이블에 촛불을 밝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이고 기억해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대통령실은 보훈 관련 일정은 한미의 자유수호라는 가치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우주 동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는데 이틀째 투자 유치 규모는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우주 경제를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주 탐사 협력 강화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 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등 첨단 산업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미국 기업 6곳은 한국의 청정수소와 반도체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두 나라 기업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의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CEO 등은 앞으로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그 반도체, IT, AI, 바이오 모든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또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 이틀간 59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와 바이오, 수소, 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여 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부부 동반으로 친교 시간을 가진 두 정상,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70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대북 확장 억제와 경제 안보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마드리드, 런던과 뉴욕, 프놈펜에 이어 워싱턴에서 벌써 6번째 바이든 대통령과 대좌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국빈 방문, 그 성패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까지 분야를 조목조목 짚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굵직한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으로 응징, 보복하는 확장 억제 방안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한미는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해구산의 실효적 강화 내용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녹이지 않고 별도로 빼는 만큼 양국 간 공동 기획과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 이른바 액션 플랜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 또 공급망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에도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라는 뜻을 애둘러 드러냈습니다. We of cours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U.S. partners and allies, just like the ROK, in building a more secure global telecommunications ecosystem. 국제사회 뜨거운 감자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화두에 오를 텐데 우리는 무기 지원은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미국은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 결정이지만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함께 꽉 채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한 단계 도약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70년 동맹 사이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이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 약한 고리가 되어왔다면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빈 만찬과 미 의회 연설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미 당국자들이 양국 긴장 완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이 서태평양 원양 훈련을 마치고 남중국해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산둥함은 지난 8일부터 10일 타이완 포위 훈련에 참가한 뒤 괌 서쪽 700km 해역까지 진출했다가 24일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로 복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왜 하필 국빈 방문 기간에 출마 선언인지 묻는 질문에 백악관은 윤 대통령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년 전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재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 극단적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장면에서 시작하는 영상은 다음 대선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북미 건설 노동조합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성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And union workers a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as we rebuild America, we're going to continue to buy America. Buy America. 하지만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낮은 지지율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령인 나이도 적잖은 변수입니다. The second term will be closer to 90 than he will be to 80. And this raises lots of concerns, justifiable concerns in my view, about his ability to fulfill all the obligations of the office.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출마 선언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지 질문에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이 한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Yoon's leadership on his perspectives, not only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about the manner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ruly become, as I've said earlier,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at's going to be our focus this week.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비꼬기도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을 공식화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을 예상하며 두 노인의 싸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은 미국 정치의 경직성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치인들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거라며 누가 이기든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합리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떠난 직후 외신 인터뷰를 놓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엔 NBC 인터뷰 공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라면서 퍼주기 대통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 대한 여야 반응인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유지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넘어서야 하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매몰된 채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비난 일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라면서 퍼주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도 없고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간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죠?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당시 여권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민 의원도 당의 복당 결정 뒤 SNS에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며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사과는커녕 헌재가 위장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전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24일 급히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취재진 연락은 받지 않은 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에 머물며 지인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일정 조율과 별개로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내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단체 간 이견이 큰 간호법과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쌍특검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전세 사기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우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허 모 씨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21년 4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캠프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돈봉투를 만들어 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봉투에 현금을 나눠 담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포렌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은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실무를 담당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야말로 메모리 한파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강타했습니다.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건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가 SK하이닉스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1분기 영업 손실은 3조 4,0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고 매출은 5조 881억 원으로 58.1% 감소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의 2배에 달해 6개월 새 5조 원 넘는 적자가 쌓였습니다.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어떤 재고 수준은 그 정도와 규모 면에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6% 감소하는 등 메모리 한파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제품 대부분을 차지해 충격이 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 손실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분기에 고객 보유 재고가 줄고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공급 기업의 재고도 줄어 하반기부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메모리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만큼 가격 탄력성에 따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사항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까지 재고 증가세가 이어져 상반기 내에 큰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챗GPT 등 AI용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량 메모리 고객도 늘고 있는 점을 실적의 긍정적 요소로 보고 최신 메모리 제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완성차 업계 분위기는 다릅니다. 기아가 올해 1분기에 2조 8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0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9% 증가한 23조 6,900억 원, 영업이익률은 12.1%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 신규 가입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시중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경기 하강과 이자 부담 등으로 2분기 기업과 가계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 위험 지수는 35로 1분기보다 2포인트가 올라갔고 지난해 1분기 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용 위험 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1분기보다 가계와 중소기업이 모두 3포인트씩 높아졌고 대기업은 신용 위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흔들렸던 퍼스트 리퍼블릭은 예금 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이 은행 주가가 하루에 49% 폭락했습니다. 은행 공포의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위기에 몰렸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하루 만에 49%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 말 예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보다 41%, 96조 원 넘게 줄었다는 실적 보고서가 나오자 위기감이 다시 증폭됐습니다. 진정세를 보였던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며 팩웨스트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In today's world, if there is a suspicion that you're mismatched on your assets and your liability, like Silicon Valley Bank was, with the press of a button, you can move your money. In the old days, you used to have to get your car and drive down to your local bank and then find a teller or wait in line to get your money out. 월스트리트 저널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현재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구조를 바꿔야 이 은행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은행 공포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내렸고 S&P 500은 1.6%,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한 대량 매도로 주가 폭락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그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도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도 주가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럴발 하한가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장에선 무성한 추측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 호재 없이 폭등을 한 주가들이 종목들이 무더기 좀 하한가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의문의 하한가, 수상한 하한가 이런 제목들이 달려 있는데 네.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네, 1년 동안 특히 2022년 한 해 주가가 매우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연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유지하던 한 8개 종목들이 네. 무더기로 3일 전에 하한가를 찍고 그리고 어제 또 그중에 6개 종목이 하한가를 또 찍고 네. 오늘 또 그중에 4종목이 하한가를 찍습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주가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상한 하한가, 아무런 악재 없이 이 이상한 하한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무섭지 않습니까? 예. 공포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패닉셀링이라고 합니다. 공포에 내던지는 네. 그런 일들이 또 이어지면서 코스피도 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상승하는 흐름이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2,500선 밑으로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의문이 있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금융당국이나 지금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을 텐데 우리는 시장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해당 종목의 업종이나 지금 보면 테마도 모두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부라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그들 네, 종목 중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일단은 이 종목들이 네. 업종 면에서는 유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네, 형태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게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특별한 호재가 있는 섹터도 아니고 특별한 악재가 있는 섹터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단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섹터에 해당되기도 하겠죠. 두 번째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지주회사라는 특징입니다. 예. 결국 지주회사라는 얘기는 대주주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지주회사의 특징들은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다라는 네. 주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수의 작전 세력들이 조작하기가 용이한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일부 세력이 조작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위원회는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네.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일당 10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아까 네. 공통점으로 안정적인 종목, 비교적 그리고 네. 지주회사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네. 가지 지금 이번 의혹 불거지고 나서 CFD, 차액 결제 거래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몰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쉽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차액 결제 계좌 그리고 차액 결제 거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여기서 CFD라고 해서 그 D가 중요한 용어인데 difference 차액이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 이 돈이 우리가 있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10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그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지만 살 수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거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 주식 살 돈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증거금은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증거금을 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거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차익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파생 상품의 성격이고요. 네. 소위 이제 외상 거래에 비유할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을 이를테면 갭 투자 같은 건가요? 굳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갭 투자하고 유사하죠. 왜냐하면 그 집이 10억짜리다. 그럼 예. 10억이 없어요. 그러나
돈을 빌리거나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면 충분히 그 집을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외상거래에 해당된다. 이런 분류를 우리는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미수거래? 근데 네. 결국 돈이 없는데도 증거금 일부만 가지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려면 세력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계좌를 터야 되잖아요. 많은 자금을 모아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차액 결제 거래를 활용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실제 주가 조작의 의혹이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그러니까 이 하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제 증권사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 증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자체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다 하면서 강제 처분을 해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반대 매매인가요? 그렇죠. 그게 반대 매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간파하고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단행함으로써 역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연일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지금 흐름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관련 기사 내용 중에 통정 매매 방식도 지금 동원이 됐고요. 네. 시간을 정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제 거래하는 통정 맞습니다. 방식도 거론되고 말씀하신 차액 결제 거래와 함께 한 가지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네. 신용 거래 융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빌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CFD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매우 별도인가요? 유사합니다. 유사한 건가요? 두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면 예.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그 주식을 보유하는데 네. 돈이 없어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 네. 그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미수거래에 해당되죠. 미수거래? 네, 미수거래. 그게 차액 결제 거래 이게 미수거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신용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신용거래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려준 만큼 그 기간만큼 이자율만큼 이자를 납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을 증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이제 빌렸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 근데 18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되는데 네.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황에 좀 드러나는데 신용 융자 비율이라는 그 그래프가 좀 제시될 것 같은데요. 네, 신용 잔액률? 그렇습니다. 예, 신용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신용 잔액률이라고도 하고요. 예. 예, 시장 평균의 이 신용 잔액률이 1.51% 정도가 됩니다. 1.51%인데 예, 시장 지금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군요. 코스피 평균이요. 예. 근데 지금 이상한 거래가 있는 이 종목들 보십시오. 8개 종목. 그 신용 잔액률 자체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의 또 정황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하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제 B2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감원이 B2가 심상치 않다고 규정을 했고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황하면은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말씀하셨던 통정거래, 통정매매. 예, 그 정황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차액 결제 거래,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 거래. 이 세 가지의 어떤 정황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주식을 하는 분이라도 좀 더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저같이 안 하는 사람도 이런 개념을 알아야 피해를 좀 방지할 텐데 공매도랑 또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다루는 이 이야기는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증권사나 아니면은 금융사들이 공매도 제도를 또 활용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없는 것을 매도해버리는 그런 결국 그 가격이 떨어질 때 미리 팔아서 결과적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그 주식을 주식으로 갚는 방식이니까 그 차액만큼 떨어지는 차액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공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4월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 보이거든요. 혹시 네. 탈출 못한 개미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속에서.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2022년 한 해 주식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22년 한 해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 네. 지금 앞에 보여주셨던 그 8개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가 나름 우상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고 장기 투자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단행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빠져나오질 못하고 결국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목표로 했던 건전한 투자자들이 역으로 당하는 꼴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관련해서 그럼 이럴 때 투자자들 지금 해당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런 정황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하한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장세에는 당연히 이런 모습들을 명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조심조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이제 하한가 찍었으니까 이제 투자해도 되겠어 네.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는 큰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당국과 검찰 조사 내용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의 기회다라고 잘못 또 자칫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까지 듣기로 하고 좀 메모리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지금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도 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 네.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이해하려면 이제 실적을 좀 이해될 것 같은데 네. 적자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폭이 상당한 거죠. 네, 이 적자 폭이 정말 상당하고요. 2분기 연속 적자의 흐름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영업 손실 규모도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고요. 근데 삼성전자만 준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줄고요. 네. 뭐 엊그저께 발표됐었던 여러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마이크론과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 실적이 나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경기 침체 국면에 유독 민감하게 네. 그 실적이 악화되는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기억나요. 네. 경기 침체 국면에 쌀 소비를 줄이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소비 규모, 소매 판매액이 준다는 뜻인데 그 줄어드는 품목들은 주로 경기에 민감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내구재입니다.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고용도 위태위태하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소비를 줄이거나 가전제품 소비를 줄이거나 근데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먼저 이런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 조달 계획상에서 네. 반도체 수요를 줄여요. 결과적으로 22년부터 반도체 수요가 줄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쌓일까요? 재고가 쌓여요. 쌓이죠. 네. 재고가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내려가죠. 떨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출액도 줄었지만 더 빨리 줄어든 그 영역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보면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져서 재고가 쌓여서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결국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인데 네. 그 적자가 바닥을 찍은 것이냐와 네.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래도 시장에 좀 기대를 걸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일단 네. 삼성전자가 사실상 감산을 좀 선언하기도 했고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감산을 단행한 것 좀 늦었다고 판단할 네. 수 있겠지만 그나마 감산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것 이것은 굉장히 큰 호재성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산업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 문제거든요.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고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글로벌 경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23년 현재 네. 나타나고 있지만 23년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결국 반도체를 수요하는 수요 기업들이 반도체 주문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또 단행하고 상대적으로 반도체를 수요하는 기업들은 다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국면이 23년 하반기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이렇게 나쁜 이런 지경에도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 삼성전자도 유사했었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잠정치가 발표됐을 때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잠정으로 발표됐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삼성전자 주가가 급격히 뛴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바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고가 줄어들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좀 재고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자, 반도체 시장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 생산 시설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 문제가 좀 얽혀 있다 보니 기업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한미 네. 정상회담 관련 질문인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반도체 지원법 또 IRA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점이 많은데 네. 교수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안보나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국이에요. 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중국에 더 많은 무역이나 또 공급망이나 의존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유망 산업의 경우에는 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외교 당국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비록 우리가 미국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인 교류라는 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계속 꾸준히 설정해 나갈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만큼은 유예 대상이 된다거나 또 시간적 준비할 만한 시간적 유예를 좀 해준다거나 네. 또 중국과의 교류를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없앨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경착륙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연착륙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중국 외의 다른 국가의 어떤 수출 대상국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공급망 기지를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협상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그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혜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선고 결과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앞서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결과도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조현수도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핵심 쟁점이었던 직접 살인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스라이팅에 의해 직접 살인을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작위 위한 살인, 간접살인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적 굴종이나 법적 의미도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선량한 이들이 범행을 당하는 가슴 아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보고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도에서 물을 빠뜨려 유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혜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2020년 11월 유 씨 사망 1년여 만에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재판이 미뤄졌던 보험금 청구 소송은 오늘 선고가 내려지자 다음 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은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이들이 공개 특별되자 바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와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법원 판단이 오는 9월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9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경기도 안성 쉼터 현장 검증과 함께 정대협 회계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개로 늘어납니다. 또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등을 필수 반영하지 않기로 한 대학이 17곳 늘어 문과생의 이과 교차 지원 장벽도 완화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첫 번째로 꼽힌 정시 불이익 조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현실화됩니다. 가톨릭대와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와 한양대 등 21개 대학이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27개 대학, 실기 실적 전형에서도 25개 대학이 감점을 주고 체육 특기자 전형은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3월 초면은 대학 입시에 관한 모든 계획들이 다 완성된 상태라서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도 반영하겠다고 나온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반영될 것 같습니다. 문과생의 이과 교차 지원을 막던 필수 선택 과목 조건은 완화됐습니다. 의대나 공대, 자연계열 지원 자격에 필수 선택 과목을 없애서 문이과 통합 선발하는 대학이 17곳 늘었고 수학 미적분과 기하 또는 과학탐구 둘 중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도 6곳 늘었습니다. 다만 수학 선택 과목별 점수차와 가중치를 고려하면 이과 강세 현상은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과목 지정을 해제해서 문과생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거기다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걸 줄 거기 때문에 과탐이나 미적분 기하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 전체 모집 인원은 3,300여 명 줄었고 수시 비율이 79.6%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습니다. 수시에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위주 선발이 소폭 늘었는데 고려대에서는 7년 만에 논술 시험이 부활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충북 제천시의 4년제 사립대인 세명대학교가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입학한 신입생부터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게 되며 세명대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 사실상 모든 자퇴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중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코앞에 둔 간호법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포함 여부입니다.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에서도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놓고 간호협회는 가정방문 간호의 법적 근거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가정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 모형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왕진, 방문형 간호,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간혹에는 현행 의료법과 정부의 유권 해석만으로는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간호계가 간호 인력의 독립된 법 제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현재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입니까? 업무 영역 침탈입니까? 간호법을 사이에 둔 극한 대립이 이번 정부의 대안 제시로 좁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떠맡고 있는 청년을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처음 실시했는데 이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7배 이상 높아 심리 지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 청년의 0.6% 수준.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 삶의 질은 심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더니 우울감 유병률이 61.5%가 나왔습니다. 열에 6 넘게 우울증을 겪는다는 얘기로 일반 청년의 7배를 넘습니다. 특히 청년이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고 책임지는 주 돌봄자였을 경우엔 우울감 유병률은 70.9%로 일반 청년의 8배를 넘어버립니다. 삶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도 일반 청년의 2배 이상이었고 주 돌봄자의 경우엔 3배가 넘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중병이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살에서 34살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 매일 3시간 이상을 가족을 돌보는 데 쓰고 있고 평균 41.6개월, 3년 반가량을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정보도 없고 집안일을 돌보는 거에 대한 미숙함, 정신적인 고립, 그리고 생계비, 병원비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감내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3명 중 1명은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당장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휴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픈 가족 돌보는 것을 효자나 효녀의 개념으로만 봐오던 사회적 분위기 탓에 이들에 대한 고민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발굴을 강화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라든가 휴식 지원이라든가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내에서 내국인 엠폭스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돼 누적 3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 경로는 5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감염 사례였지만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확인된 29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국내 감염 추정 29명 가운데 28명은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은 다녀왔지만 증상 발현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3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10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 2,400여 명 많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 8일 이후 12주 연속 10,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3명으로 66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15명 발생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중국으로 갈 때 코로나19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음성 결과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대신 48시간 전에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보여주면 됩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지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항공사 약관 조항이 이처럼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대한항공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으로 정해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예외 없이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당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항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늘렸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별도 협의 없이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미리 고객에게 알린 뒤 유효기간을 늘리도록 약관을 바꿉니다. 정상적인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까지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마일리지 사용 조건을 바꿀 때 유효기간을 1년만 두도록 한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봤습니다. 이에 항공사가 보너스 좌석 증편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코로나 같은 재난 발생 때는 유효기간도 늘리도록 했습니다. 보너스 제도를 바꿀 때는 회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고 제휴사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중단될 때도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밖에 회원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유를 구체화해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바뀌는 약관 조항으로 소비자 손해를 방지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세 사기 관련 내용 중점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경매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 모두 입법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하지 않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장기 저리대출을 제공하고 이사비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세금 5억 원이 체납된 임대인 보유주택이 50채라면 1,000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조세 채권을 안 분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 사기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다음 주에나 입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 기일이 다가온 25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신속한 협조로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면서 금융권과 함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신고 10명 가운데 7명이 주택 마련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20, 30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고 나서 박정현 기자에게 추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29살에 결혼한 A씨 부부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 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 법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을 낮춘다는 특약을 넣겠다며 새내기 부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5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사였습니다. 황당했죠.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온 건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서 들어간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담한 마음이었죠. 진짜 괴롭기도 하고. 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 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가 넘어간 상황에서도 부부를 속여 전세 계약을 해 돌려줄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임대인 측이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틴 탓에 두 사람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가 이걸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였으니까요. 졸지에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의 이자까지 떠안게 된 부부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쉽게 이제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이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회사는 이제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택배 알바도 해봤고요. 뭐 상하차 그리고 세차, 뭐 광택일, 여러 뭐 일용직, 뭐는 노가다 이런 것도 해보고. 지난해 부부는 5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지만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9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소송까지 어렵게 이겨도 보증금을 쉽게 되찾기 어려운 구조에 피해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은 피해자들의 삶은 철저히 부서지는 데 반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회일보 박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까 피해자 보니까 보시죠. 전 재산 날리고 빚 떠안고 직장도 잃었거든요. 남들은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이중 상중으로 겪은 피해자분들의 마음고생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가장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대목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는 사기를 당하고 2년 만에 민사소송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후 추심 절차까지도 진행했는데 부부와 계약했던 법인 임대인 측에는 잡힌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회사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성인용품을 팔던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깡통법인으로 의심되는데요. 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들은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깡통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경험도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은 신혼부부잖아요. 기댈 구제책이라는 건 없었습니까? 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부부가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무려 2년 동안이나 대출이자를 꾸역꾸역 갚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이 돈이 없으니 징역을 살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서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조금이라도 빚을 탕감받기 위한 개인 회생이었는데요. 부부는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선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받고 움츠러들었다고 토로합니다. 부주의했기 때문에 또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거라며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네. 나이가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란 걸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위축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자꾸 숨게 되고 계속 사람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리더라고요. 깡통 전세 뒤엔 깡통 법인이 있었군요. 자, 이렇게 피해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범들은 정작 미약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네, 마침 어제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로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일당 모두 사기죄가 인정돼서 주범 최모 씨는 징역 8년,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씨와 권 씨에겐 검찰 구형보다 1년 무거운 형이 내려진 건데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수백 명에게서 수백억 원대를 앗아간 범죄자인데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겁니다. 완전 불만이죠. 8년이라면 나 같아도 어디 가서 사기 쳐갖고 돈 많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8년 선고를 받고 나온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 피해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모든 돈인데. 네, 그러면 전세 사기가 임대인 혼자 저지르기는 쉽지 않은 구조기도 하고 앞서 그 부부 피해 사례에도 보면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네. 안심시켰다는 부분이 나와서 가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하도록 꼬드겨서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들 사실상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에서도 공인중개사 4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허위 매물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가운데 90% 가까이 역시 과태료나 경고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까 피해자분께서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시선에 고통이 가중됐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어떻게 의심하기 쉬웠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세 사기 일당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경찰은 3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인천 건축왕을 비롯해 빌라의 신 등 18건을 조직적 사기로 의심하고 범죄단체 조직들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같은 단순 가담자도 조직범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기죄로는 할 수 없는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도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건축왕 남씨 일당의 경우 재산이 피해 액수보다 한참 모자라서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 남씨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추가 기소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늘어나긴 어려운 현실인데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단체를 만든 목적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인데 남씨의 경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가중규정을 적용받아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같은 조직에서 지위와 상관없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법정 최고형이 올라가진 않는 겁니다. 처벌만큼이나 지금 피해자 구제도 중요할 텐데 앞서 최기성 기자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내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합니다. 어떤 내용 담깁니까? 네,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의 우선 매수권 행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요.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공공에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셋집이 아직 낙찰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매 낙찰이 끝난 주택의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데요. 때문에 피해자들은 낙찰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낙찰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 당한 세대들한테는 아직 실효성이 없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긴 거는 여전히 똑같고요. 차라리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저희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선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네, 왜 유독 전세 사기에만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하냐는 건데요. 앞서 만난 피해자 부부는 자기들 사례와 같이 전세 사기가 이전부터 횡행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해온 끝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9년 만에 취재에 응하기로 한 이유도 최근 피해를 겪은 분들을 같은 피해자로서 응원하고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돕고 사회 전체가 심리적으로도 지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피해자분께서 9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변한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사이에 빌라왕, 또 빌라의 신이 만들어졌고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사회일보 박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만취 운전자가 서울 간선도로를 질주하다가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광란의 질주는 차량 바퀴가 빠진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합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다급히 경찰에 신고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운전하면서 보니까 앞차가 술 먹은 것 같아가지고 비틀비틀거려요. 감명북로거든요. 신고 뒤에도 음주운전은 20분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앞서가던 경찰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기까지 합니다. 박았다. 박았어! 사고 났어요! 들이박았다니까 지금. 아이, 차들 빨리 와야지. 피해 차량은 도로에서 180도 회전하고 뒤따르던 차량은 간발의 차로 피해갑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합니다. 180 이상으로 밟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 승용차는 사고 지점에서 3km가량을 더 가서 차량 바퀴가 빠진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 빠졌다고요? 예, 타이어 빠졌어요.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30km 가까이 광란의 질주를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어제 새벽 5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복도에 있는 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순 뒤 시계 등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찰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는데 경찰은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이 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를 받는 130여 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방에서 주사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필로폰과 케타민도 함께 발견됐는데 21g, 700회나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공급책인 30대 남성 A씨가 판매책에게 넘기려던 마약입니다.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툭 떨어지는 작은 물체. 언뜻 보면 전자담배용 액상용기 같지만 대마입니다. 판매책 B씨는 마약을 숨겨놓고 떠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SNS 등을 통해 판매한 39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92명도 붙잡혔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죄 가운데엔 16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 15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호기심으로 마약에 처음 손을 댔다가 중독돼 상습 투약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SNS에서 미성년자들을 만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1.5kg, 시가로 따지면 20억 원어치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최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찰이 사기범을 잡으러 갔다가 판돈 6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적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돈만 600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은 조직원 1명이 연루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적발했습니다. 오늘 정오쯤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불이 나자 헬기 2대와 인력 8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영천동 사거리에서 레미콘 차량이 개폐기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인근 상가 한 곳의 전기 공급이 30분 동안 끊겼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이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청을 찾아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습니다. 논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쯤 논산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역 랜드마크를 자처하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자재를 떼어내 검사를 맡겼더니 철의 부식을 막는 아연 함량이 기준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의 한 상업형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분양 당시 평당 1억 원이 넘는 높은 단가를 자랑하던 곳인데 알고 보니 이 건물에 쓰인 핵심 자재가 불량품이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자재는 벽과 천장에 마감재를 붙일 때 설치하는 철골 자재인 건축용 강제 받침재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마감재가 쉽게 떨어져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이 자재는 녹슬지 않고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의 역할이 중요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건물 천장의 건축용 강제 받침재 시험 결과지입니다. 아연 함량이 기준치보다 낮은 1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벽체 받침대의 아연 함량은 기준치의 반토막인 66에 불과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아연 함량 부족에 대해 중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쓰면 안 될 정도의 결점이 있는 건축 자재라는 겁니다. 아연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건물 수명이 단축되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철근의 부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아연 함량을 정해놨는데 그 함량이 미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의 수명이 더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크리티컬하고 위험한 거죠. 이 상가의 시공사는 국내 최대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판교역 랜드마크라는 홍보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배신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초기에 그 판교의 명품 이런 주상복합으로 홍보를 해서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알고 보니까 불량자재, 저급자재를 사용을 하니까 이건 답답함이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공사는 KS 인증 확인과 감리 승인 등 정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조사의 자재를 받아 쓴 것뿐이라며
문제를 파악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취소를 원하는 투자자는 140여 명. 이들은 조만간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월이 코앞인데 오늘 일부 산간 지역에는 얼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맑은 날씨에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상고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500m 덕유산 정상에 하얀 얼음꽃이 만발했습니다. 5월의 늦봄을 앞두고 계절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진분홍빛의 봄꽃도 얼음으로 둘러싸여 반짝입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얼어붙은 상고대입니다.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나뭇가지에 상고대가 붙은 것입니다. 온도는 마이너스 4도였습니다. 상고대는 영하의 기온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달라붙어 얼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생긴 겁니다. 반면 동쪽 지역인 설악산 대청봉에는 서리꽃 대신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5km 상공 기준 영하 1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맑은 서쪽은 서리가 내리며 평년에 비해 다소 늦은 상고대가 만들어졌고 지대가 높은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날씨는 앞으로 이틀 정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산간에는 얼음이,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농작물 냉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인경입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9,93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66명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황당하고 불안하겠죠. 이런 일이 대학교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보는 Y,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 계약 만기를 열흘 넘게 앞둔 지난 2월 17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가 중 누군가 자신의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것도 모자라 비밀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동의 없이 A씨의 메일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건 같은 부서 상사 박모 씨. 비밀번호를 저 휴가 중인데 잠깐만. 임의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아 미안하다 야. 나 지금 급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총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상사 박 씨는 리모델링 업체와의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휴가 중이었고 연락이 뭐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남의 이메일 그냥 열고 들어갔으니까 해킹이잖아요.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A 씨가 반발하자 해당 부서는 대학 전산원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조만간 A 씨가 퇴사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 대학 측이 뒤늦게 공문 처리해 사안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A 씨가 사실상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문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휴가 쓰고 나서 자리도 다 정리하고 주말에 와서 싹 다 책상도 정리하고 자기 짐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에 관계된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메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박 씨와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별도의 공동 성명이 예고돼 있기도 하죠.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고위력 핵실험도 가능하겠지만 전술 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가 더 강력한 확장 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의 북핵 억제 능력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미가 함께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모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한 강연을 한 건데 최근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이에 대응한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국의 핵 3축과 한국형 3축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확장 억제 체계와 비교 선상에 올랐던 나토의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내용도 자료에 담겼는데 나토는 핵 투발 절차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는 데 반해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운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등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 체계 면에서도 다자기구로 심층적인 협의가 제한되는 나토와 달리 다양한 양자 협의체를 통해 이미 심층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고위력 핵실험도 가능하겠지만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단 교민들을 구출한 작전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윤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에서 수단 교민 구출 작전 지휘관들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남공환 주 수단 대사에게 51시간에 걸친 대장정에서 어린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의한 세계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할지 관심을 끈 일본의 무인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통신이 끊겨 임무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벤처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이 오늘 새벽 달 표면에 도달하기 직전 통신이 끊겼습니다. 아이스페이스 측은 기체가 달 표면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구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진위를 놓고 민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고는 패션 잡지 엘리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로 현지 시각으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정의를 구현하고 캐럴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키움 에이스 안우진이 개막 이후 마운드에 오른 5번의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완벽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탈삼진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주무기인 강석구의 제구력과 완급 조절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우진은 최고 구속 159km를 뿌리며 6회까지 KT의 주눅 든 타선을 노히트 노런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7회 첫 안타를 맞고 찾아온 노아웃 1-3루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뜬공과 멋진 수비 그리고 삼진으로 막아내며 시즌 2승째를 챙겼습니다. 공도 좀 높게 간 것 같아서 파울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제 앞에 원바운드로 떨어져가지고 운이 좋아서 무실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5번 등판에 2승 1패지만 5번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었습니다. 개막전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하고도 승리를 놓쳤던 안우진은 두 번째 등판에서도 7이닝 1실점 완벽 피칭에도 패전의 멍해를 썼습니다. 두 경기 모두 삼진도 12개씩을 잡아냈지만 팀 타선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첫 승을 거둘 때는 팀의 5연패를
이승재는 3연패를 끊는 스토퍼 역할을 해냈습니다. 주특기인 강속구에 지난해보다 성숙해진 완급 조절 능력과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제구력이 보태진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90개가 넘어갔는데도 구속이 157이 나왔거든요. 그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도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국내 투수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탈삼진과 투수 평가 척도 중 하나인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다승왕은 놓쳤지만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1위에 오르며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던 안우진은 올 시즌 팀 타선이 본궤도에 오르면 주요 부문 다관왕 등극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화 문동주 김서현 등과 벌이는 160km 파이어볼로 경쟁도 시즌 내내 흥미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저도 올해 안에는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강하게도 한번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진화하는 리그 최고 에이스의 시즌 활약에 야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학입니다.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파 점검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유럽 방문 기간 토트넘 손흥민, 나폴리 김민재, 셀틱 오현규 선수 등의 경기를 관전하고 구단과도 소통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최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김민재의 경우 지금은 상당히 안정됐다며 다음 소집을 기대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이자 자신도 몸담았던 토트넘에 대해서는 최근 대패로 감독 대행마저 경질됐는데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onderful experiences last 10 days. All the coaches that went to different games and to watch our players and meet their coaches. And I think it was very helpful for all of them. And obviously we cannot go to see everybody, but next trip we see then the other ones. But it was everywhere we went, it was very positive. 남자 테니스 정현이 2년 7개월 만에 단식 복귀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세계 랭킹이 앞서 서울 오픈 챌린저의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한 정현은 1회전에서 잦은 실수로 호주의 톰슨의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정현은 2018년 호주 오픈 4강 퇴거를 이룬 뒤 허리 부상 등에 시달리다가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게 될 평창 동계훈련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쓰인 건물을 설상, 썰매 종목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리모델링한 것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장과 메디컬 센터, 숙소 100실을 갖췄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7도에 머무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과 광주 5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